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브라운님 댓글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차트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기성님이 질문해 주셨던 홀로체인 보고, 그 다음에 리플, 웨이브, 퀀텀, 라이트코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브라운님이 써주셨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및 피아트머니 가치가 떨어졌을 때 베네수엘라 상황을 빗대어 설명을 자주 해주시는데, 궁금한 점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런지, 세계 기축통화 발행국가이며 세계 경제를 여기서 이제 물론 사설기관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하지만 이며 세계 경제를 주무다가 하는 미국과는 영향력 및 경제력이 떨어지고 어찌 보면 변방일 수도 있는 독재국가 베네수엘라의 비교가 언뜻 너무 극단적인 비교라 과연 달러에서도 볼리바르와 같은 사태가 예견되는지 연결이 잘 안됩니다. 추가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나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국가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까지 간 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얼핏 떠오르긴 하지만 여기도 세계대전 이후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일단 역사적으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나라들을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역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떤 거냐,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제가 보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이제 기준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넘어서 호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지금 IMF에 손을 벌리고 있고, 중국에도 이제 돈이 없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은 뭐냐면 자신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 상태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기준을 그렇게 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역사는 어떠냐? 1923년, 24년 독일의 사례는 단골 손님처럼 등장한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연합국에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독일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GNP의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근데 이거를 얘네가 만약에 이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돈을 벌어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못 갚고,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채권국가한테 나눠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태를 안 겪었을 텐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 갔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럼 우리 돈 그냥 찍어내서 주고 말자, 이렇게 해서 돈을 찍어냅니다. 얘네가 독일이.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922년 7월에 1달러당 493마르크에서 23년 11월 1년 한 4개월 만에 무려 1달러가 4조 2천억 마르크로 하락을 했습니다. 1달러가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1946년에 헝가리에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만 2천조 % 최악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고, 이때 이제 어느 정도냐면 물가가 15시간마다 2배로 뛰는, 15시간마다요. 하루도 아니고 15시간마다 2배로 뛰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1985년 볼리비아, 그리고 1989년 아르헨티나도 GDP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92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약 23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90년과 94년 각각 6800, 4900% 물가 상승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보시면 일단 최근에,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짐바브웨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비트코인이 800만원, 900만원일 때 짐바브웨에서는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웃돈을 주고 샀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짐바브웨로 가가지고 비트코인 매도해서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거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목숨 걸고. 예. 왜냐면 뭐 10개만 해도 10비트만 만약에 가져가서 해도 뭐 1비트당 700만원씩 남는다고 하면 7천만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비용 제하고도 돈이 남았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분들이 이제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실제 보지는 못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몇 개 이제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좀 큰 나라들 중에 러시아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92년도 1992년 러시아에서 소비자 물가가 2300% 상승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약간 특수한 경우긴 했습니다. 뭐냐면 근데 이 특수한 경우라는 게 사실 그 미국의 이제 금융 세력이 저는 이걸 주도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중앙은행이 아까 이제 독일처럼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돈을 그냥 찍어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는데 금융 세력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소련이죠. 그 소비에트 연방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루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 러시아, 소련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쌓인 불만으로 인해서 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소련의 이제 붕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고요. 보시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90년 당시에 소련의 1인당 GNP는 9,300달러, 로 이제 우리나라 5,80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을 압도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붕괴 당시 소련의 1인당 GNP가 6,700달러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한 3분의 2까지 떨어지고 3분의 1이 빠진 거죠. 그 상태에서 소련 붕괴 후에 92년 러시아의 1인당 GNP가 얼마까지 빠지냐면 576달러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20분의 1토막이 나요. 5% 수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복귀가 되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구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 냉전 시대였고, 저희 어렸을 때인데, 냉전 시대였고, 소련하고 이제 미국하고 거의 두 나라가 강대강 그런 나라였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근데 어느 순간 소련이 그냥 붕괴되면서 해체되고, 이게 러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는 충분히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중국의 그 위안화를 지금 러시아 루블화로 인해서 루블화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갔던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위안화가 소련처럼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서 뭐 14위안 그 이상 가서 만약에 중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소수민족에 아마 이제 미국 금융세력이 또 자본을 대줍니다. 자본을 대주면서 저는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지 않겠냐. 내부가 이제 완전 분열되면서 그러면 이제 시진핑 정권도 저는 유지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 하나 이거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영상이어서 소개만 해드리고 플레이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넘어가지 않네요. 안 넘어가면, 넘어갔는데, 보시면, 92년도에만 해도요,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GDP가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지금 여기 한 9위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12, 11, 우리나라가 이제 12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92년이 지난 이후에, 러시아가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 보시면 93년도에 벌써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밀려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 시키지 않고 링크만 걸어 드릴 테니까 이게 그래프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7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GDP 이제 순위 변화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베네수엘라도 한 30위권 있다가 최근 들어서 2014년도부터 완전 뒤로 밀려나서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베네수엘라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에서 한 30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했죠.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신중하면서 중국에 이제 붙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견제를 받고 미국의 금융 세력이 환율을 공격해서 볼리바르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베네수엘라는 완전 뭐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나라들도 금융 세력이 원한다라고 하면 그 환율을 공격을 통해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앉힐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저는 금융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사이즈의 나라들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던 소련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냐? 그 최근에 파월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이 파월의 경고예요. 미국의 중국, 유럽 경기도가 역풍 몰아칠 수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이 이제 미국의 부채 증가 경고했어요. 지금 22조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매년 지금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월은 미 부채 증가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러니까 파월은 미국 편이 아닙니다. 파월은 그 페드의 대변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페드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합의하고 관련법을 수정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2일 정부 부채가 다시 한도에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서 매년 임시 증액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의회의 관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공화 양당 충돌이 자칫 합의 불발로 부르고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채무 변제, 그러니까 페드의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디폴트 상황, 미국이 파산한다라는 겁니다. 초래할 위험이 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파월은 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의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어차피 기축통화 국가인데 이거 그냥 빚 계속 무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찍어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월이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 부채를 갚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고려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 이걸 보시면 파월이 철저하게 페드의 대변인이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미국도 만약에 미국이 돈을 못 갚아서 미국 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야, 그럼 우리가 그냥 돈 어떻게 보면 계속 빌려서 한다, 저는 이제 미국이 그럼 디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디폴트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돈을 미국이 페드로부터 계속 받아서 한다? 그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기축 통화다 보니까 그럴 확률은 전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 미국보다 먼저 다른 나라들이 그 위험을 먼저 떠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타겟이 이제 중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브라운님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예,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이제 이때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입니다. 달러 차트고요. 4시간 봉에서 이 202평선, 4시간 봉에서 이 202평선이 지금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좀 더 횡보하다가 진짜 세력이 개인들을 멘탈을 털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500달러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 3월 20일 이후에 횡보하다가 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세력이, 이 시장을 이끄는 세력이 개인들을 가장 스트레스 받는 국면으로 이제 몰아갈 경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횡보한 이후에 아래로 다시 빠지고요.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시간 봉, 4시간 봉에서 이 202평선이 돌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해주고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202평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위로도 갈 수 있고, 그 위로 갈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봤을 때 어제 제가 그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지금 바이낸스라든가 후오비, 그 거래소 코인들이 먼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시장이 지금 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하락보다는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로 횡보하다가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이 4,200달러를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지금 일봉을 보면요, 이때 이제 4,200달러는 121선이 이때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121선 만나고요.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4,200달러는 전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예,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4,200달러 저항으로 작용된다라고 하면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15주, 지금 이게 빨간색이 15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15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고, 20주 이동평균선으로 고쳐보면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4,200달러 약간 위에 4,260달러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지금 일주일마다 거의 이제 150달러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0주 이동평균선도 4,200달러를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아까 이제 4시간 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121선하고 20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이제 돌파할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을 제가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50주 이동평균선 자리까지 도전하고 거기서 이제 맞고 쉬더라도 쉬어준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3월달 안에 마무리가 되면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홀로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체인은 지금 일단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만약에 홀로체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바이낸스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당시에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봉에서 이제 보면요, 예, 좀 더 이제 보기 쉽게 제가 가격 눈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홀로체인 일봉 차트고요. 로그 적용 안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로그 적용 안 했고, 보시면 제가 채널을 이제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어볼게요. 이 저점을 잇는다라고 하면 지금 홀로체인은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다. 예, 이 상승 채널 안에 있고요.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작년 8월에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 이후에 9월 달에 이렇게 한번 피크를 찍고 이 채널에 고점 맞고 쉬어줬습니다. 쉬어주고 다시 채널 바닥 찍고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채널의 고점을 라인을 평행선을 그려볼게요. 수평선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지금 24사토시입니다. 24사토시. 지금 현재는 이제 27사토시고요. 그래서 지금 24사토시고요. 24사토시 정도부터 저는 이 채널 바닥인 한 21사토시까지 이 정도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홀로체인을 내가 한번 관심을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 한 24사토시부터 21사토시까지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나, 차트상으로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거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이 상승 채널을 꺾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뢰도는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작년 이제 8월에 먼저, 리플 일봉 차트입니다. BTC 일봉 차트고, 작년 8월에 이렇게 먼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지금 리플은 위에서 지금 쉬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쉬어주고 있는데 오래 쉬었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 9월부터 쉬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쉬었습니다. 쉬면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려 세웠어요. 돌려 세웠고 현재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과 거의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여기서 이제 하락세경 패턴의 꼭지점이 4월 9일인데 이 마지막 자리까지 갈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 전에 저는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돌파해서 뭐 옆으로 눕더라도 일단은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200일 이동평균선 만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지 봐야 될 텐데, 200일 이동평균선 만나고 한 차례라도 저는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이제 검정색 이
120일 이평선 만나고 반등을 세게 했어요. 반등 세게 했는데 지금도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만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차례 반등하면서 이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또 쉬어줄 수 있습니다. 또 쉬어줄 수 있는데 어찌됐든 한번 다시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펌핑이 나오잖아요. 이런 작업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은 깨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알트코인들이 다 순환매가 돌아서 지금 바닥에 있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코인이 퀀텀이 오늘 있는데,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퀀텀은 여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도 지금 리플처럼 올라와서 한 차례 올라와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순환매가 다 끝나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리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개발이 잘 안 되거나 뭐 스캠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은 당연히 이제 밀려나겠죠. 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로드맵대로 진행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BTC 마켓에서 상승을 해서 한번 지금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리고 순환매가 다 돌고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그때 리플이 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를 설명드릴게요. 웨이브도 비슷해요. 리플하고 이제 비슷한데, 보시면 이제 웨이브도 먼저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다른 그러니까 라이트코인하고는 다르게 이 200일 이동평균선도 한 차례 잠깐 머뭇거리고 바로 돌파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쉬어주고 15일 이동평균선 깨지 않고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렇게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웨이브도 이제 12월부터 쉬어졌기 때문에 벌써 거의 이제 3개월 쉬었습니다. 12월 초부터 쉬었다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는 거고, 웨이브는 지금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좀 거리가 좀 더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도 지금 하락세경 패턴에서 일단은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 맞고 그 리플처럼 한 차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쉬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다. 그래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꽤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웨이브도 이 자리에서 한 4월 정도까지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이후에 다 사이클이 다 돌고 나면 그때 웨이브도 다시 가게 되더라도 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말씀드릴게요. 퀀텀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리플하고 웨이브는 먼저 상승하고 쉬어주고 있는 거고, 퀀텀은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보시면, 예,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자, 이거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렇게 하락세경, 여기도 이제 하락세경 패턴이 있었어요.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지고 다시 또 이 고점, 작년 10월달 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후에 또 하락세경 패턴 만들고 돌파해서 누워준 이후에 여기서는 이번에 200일 이동평균선 맞고 또 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퀀텀은 사실 굉장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완전 역배열되어 있고 이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완전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올라가기는 좋은 여건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라이트코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라이트코인 이따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라이트코인이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를 예상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고점, 예상하고 있는 고점까지 올라와서 라이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이익 실현한다라고 하면, 이익 실현하고 꼭 퀀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퀀텀 말고도 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아래 그 재작년 2017년 말 거의 바닥, BTC 마켓 바닥자리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코인을 설명드릴 건데요. 라이트코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이트코인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이 50일 초록색으로 보이는 50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좀 더 여기서 시간 보내고 반등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일단 올라갔어요.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보시면 이 120일, 200일까지
120일, 200일까지 완전 정배열이 됐습니다. 완전 정배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제 저녁 때 이제 돌파가 됐거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실리면서 돌파가 됐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라이트코인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봤잖아요. 저희가 그 2015년도 반감기가 8월 18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23일 근처였어요. 8월 23일이었는데,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8월 23일 근처였는데, 반감기가 있기 전에, 이때 보시면, 잠시만요. 이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15년도 8월, 그 반감기, 제가 이 수직선으로 체크한 자리가 반감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8월 22일, 이 반감기가 있었던 얼마 전이냐? 이때 보시면 7월 9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열흘 전에 고점을 먼저 쳐요. 고점을 치고 오히려 반감기가 있을 때는 눌러줍니다. 미리 눌러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올라가서 고점 치고 눌러줍니다. 그래서 반감기 있으면 올라가겠지 생각해서 반감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번도 전 마찬가지일 거,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반감기가 있기 전에 미리 상승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해주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만약 비트코인이 안 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아니면 뭐 리플 지금 쉬고 있으니까요. 고점에서 리플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아예 바닥에서 쉬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뭐 꼭 퀀텀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코인들 중에, 제가 이제 1위부터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 H채널, 이 코인은 지금 바닥에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그런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이제 올라간 종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매도를 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다 매도하진 않습니다. 항상 홀딩 물량을 정해놓고 분할로 매도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올해 이제 올 반감기는 지금 여기입니다. 8월 7일, 8일이 반감기예요. 예, 8월 8일이 이제 반감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보시면 한 열흘 전, 넉넉히 잡고 한 달 한 보름 전에 먼저 피크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초니까 뭐 6월 말 체크를 해드리면 6월 후반부 한 25일 뭐 이때쯤부터 좀 넉넉 잡고 이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6월 초부터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6월 초부터 해서 6월 한 20일까지 만약에 이 라이트코인이 치고 올라간다 해서 지금 라이트코인 전 고점이 얼마냐면요, 18년 초에 라이트코인이 0.025까지 올라갑니다. 0.025 BTC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라인까지 상승했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 거의 이제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BTC 마켓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부터는 분할로 이제 매도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기간까지 6월 초에서 6월 한 중반부에 걸쳐서 0.025 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도는 여러분들 그건 본인이 알아서 분할로 정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인 차트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인니스 기사고, 일본 거래소 3곳 증권업 진출한다. 사업 다각화가 목표다. 이제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업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실제 코인이 올해 증권업 진출 계획을 발표했고, 또 다른 현지 거래소 리믹스 포인트가 지난 1월 말 증권업 전문 자회사 해지 가이드를 설립했다. 비트뱅크도 증권업 라이센스 취득을 준비 중이다. 해서 니케이 신문은 최근 사업 다각화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증권업 진출이 빨라지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 간의 벽을 허무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거래소들 중에 대형 거래소들, 자금이 풍부한 대형 거래소가 증권업 라이센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증권시장에 있는 소형 증권사들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거래소들이 이제 우리 미래의 화폐가, 암호화폐가 미래의 화폐라고 하면 이미 거래소들이 이런 은행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해주고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이자도 지급해줍니다.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코인원도 지금 이자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돈을 가지고 지금 은행 역할을 미리 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증권도 토큰화되고, 증권업을 다 이렇게 인수한다라고 하면 증권시장, 은행, 그리고 이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단 과도기 단계에서는 서로 이제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나중에는 다 통합된 형태로 하나의 어떤 회사가 증권업도 하고 은행업도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도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변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위터 CEO가 매주 BTC $10,000어치를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CEO 겸 암호화폐 지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의 CEO인 잭 도시가 스퀘어의 결제 플랫폼인 캐시앱을 통해서 매주 $10,000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잭 도시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싶지만 캐시앱의 한 주 최대 한도라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트위터의 초창기 시절을 떠오르게 하며 세계 각국 간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더 많이 사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매주 $10,000씩 이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예, 좋은 기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핫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벡트 파트너십 일환 암호화폐 결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근데 뭐 스타벅스는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벡트 프로젝트의 창립 파트너 스타벅스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럭의 익명의 벡트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기반 결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즉각 전환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제 우리나라 코인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암호화폐 갖고 있는 분이 그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지정된 거래소, 벡트겠죠, 당연히. 벡트 거래소를 이용해서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겠다. 뭘로 마실래? 비트코인으로 마시겠다. 비트 체크하고 결제를 하는 순간 시장에서 벡트 거래소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 금액만큼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된 금액이 스타벅스 회사로 이제 입금이 되겠죠. 그 법정화폐로 바뀐 이후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도입할 거고, 기업은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벡트 지분을 근데 상당량 확보하면서 간접적인 암호화폐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익명의 관계자는 스타벅스 브랜드 파워를 통한 비트코인 결제 확산을 전망하며, 기업이 벡트 플랫폼 출시 후에 암호화폐 보유, 관리 역량을 확인한 후에 암호화, 법정화 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제 스타벅스가 진행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이 요즘에 지금 그 사이렌 오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면 그 샷 추가할 때 600원 할인됩니다. 샷 추가 비용이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샷 추가해서 먹는데, 스타벅스 가서 마실 때 샷 추가비를 내지 않습니다. 사이렌 오더로 하면. 그리고 라떼에서 두유로 바꿀 때도 추가 비용이 없대요. 그리고 또 그걸 하면 이제 내가 등급이 있습니다. 뭐 골드 등급, 뭐 그린 등급 이렇게 해서, 골드 등급이 되면 또 뭐 12번 했을 때 뭐 한 번 또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이런 이제 부가 기능 있는데, 저는 이 법정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이제 내가 이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뭐 10% 할인 혜택, 아니면 암호화폐로 결제했을 때 뭐 10번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커피를 마시면 한정판 컵을 증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텀블러를 증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암호화폐를 저는 빨리 수용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올해 저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암호화폐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거를 대중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해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기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스타벅스 측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벡트를 통해서 벡트의 어떤 지갑을 이용하든 벡트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해서 거래가 되는 거다. 그 코인덕에서 그 회사와 제휴를 맺은 그 소매점들이
코인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 스타벅스도 진행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정보를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